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264페이지 처분 능력 확인해서 나오는데요. 자, 지금 의뢰인이나 이런 자들이 이제 물건을 내놓겠다고 지금 왔어요. 그러면 그자에게 이제 처분 능력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자, 일단 자연인, 법인, 행위 능력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연인이나 법인 권리의 주체이면서, 자, 행위 능력이 없는 자는 처분에 대한 제한이 따르며 이렇게 나옵니다. 주로 이제 자연인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든가 또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있죠. 하나 이제 조심하실 건 피특정 후견인이라는 게 이제 민법에 있을 수 있는데 걔들은 제한 능력자가 아닙니다.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만 제한 능력자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런 자들은 이제 자연인으로서, 자, 이런 자들이 하고 온 법률행위는 나중에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으니까 확정적으로 유효하지 않죠. 그러니까 열심히 중개해줬다가 얘들이 나중에 돌아가서 취소해버리게 되면 헛물만 켜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걸 확인 안 한 결과 취소를 당했다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매수인이나 이런 쪽에서, 상대방 쪽에서 또 중개, 개업공인 중에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처분 능력을 확인해 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확인만 하면 안 되겠죠. 미성년자다 그러면은 미성년자인 걸 확인하고 부모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동의가 있다든가 아니면 법정 대리인이 직접 나온다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는 후견 등기부라는 게 존재합니다. 후견 등기부를 통해서 누가 후견인인지 확인을 하고 그자의 동의나 이딴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걸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자, 나머지 이제 법인의 경우가 봅니다. 법인의 경우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이상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 자,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이상이 아니라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서 A라는 법인 명의로 된 토지를 팔겠다고 누구 사람이 왔어요, 지금. 그러면 최소한 이 사람은 뭐 해야 돼? 그런 토지를 팔 수 있는 법인 내에서 그런 대표자급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대개 대표이사라고 부르는 자들이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사들이 또 여럿인데 이런 여러 이사들 중에 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결재권자, 권한이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하자면 우리가 그 사람이 이사가 맞는지, 그럴 권한이 있는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거기에 이사의 권한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이딴 걸 확인을 해주는 게 정확합니다. 아시겠죠? 법인. 자, 법인의 경우는 이제 그러한 이사의 권한 제한 부분들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대리인으로 왔다 그러면 밑에 가로 3번 대리권의 여부 확인. 자, 보통 이제 미성년자나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럼 법정 대리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후견 등기부를 통해서 후견인, 즉 법정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제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요런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관계돼서 해본 적은 없어요. 중개를 해본 적은 없어. 근데 이제 미성년자가 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제 막 대학교 들어간 친구들, 저희 사무실 근처에 이제 성균관 대학교가 있거든요. 그 학교나 이제 이런데 멀리 지방에서 올라오거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월세 임대차 계약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그런 것조차도 이제 되게 나중에 이제 결제나 이런 거는 부모님이 와서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무슨 가족관계 등록부를 띄워보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실제에서는 별로 그렇게 부딪히지는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특히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선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 그래서 재미는 별로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 이런 걸 확인해야 됩니다. 법정 대리는 뭘 통해서 확인해? 공적 장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이에 반해서 임의 대리는 어떻게 할까?
임의 대리는 어떤 공적 장부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임의로, 말 그대로 임의로 뽑아놓은 거란 말이야. 그럼 본인이 이 사람을 대리인으로 뽑는다. 이걸 뭐라고 그래? 수권행위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대리권 수여행위. 자, 이걸 통해서 대리권을 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 친구야, 내 집 좀 가서 팔아줘. 그러면 이 집을 파는 부분에 있어서 대리권을 준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대리인으로서 활동을 하려면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서류상으로 이제 가져야 될 게 위임장을 가져와야 돼요. 위임장은 또 본인이 얘한테 맡겼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돼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런 거, 임의대리는 그런 걸 통해서 확인한다. 말만 믿고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 있잖아. 대개 이제 보면 남편 명의로 이제 집이 돼 있고, 남편은 이제 일 나가 직장 나갔고, 회사 나갔고, 부인이 이제 집에 있는 경우에 이 집을 팔아야겠다. 부인이 왔어. 남편 집이래. 팔아야겠대. 그렇죠? 일단은 뭐 믿는 게 좋겠지만, 그렇죠? 믿어야 나도 한 건이라도 하는 거잖아. 믿는 게 좋겠지만 믿고 그 다음에 뭐야 필요한 서류는 달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권리증이나 이런 것들 가져와 보라고 대리권 증명할 수 있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때 이 부인은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습니까? 일상가사. 그러면 남편의 명의로 돼 있는 집을 파는 건 일상가사입니까? 우리 전에 뭐 저기 스포츠 조선이나 뭐 조선이 아니라 어떤 스포츠 신문에 보니까 웹툰 해가지고 저기 만화 일상다반사라는 만화가 있던데 부인이 남편 명의로 된 집을 파는 거는 일상다반사예요? 아니죠. 일상가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인에게는 또는 남편에게는 서로 간에는요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나 있다는 걸 안 해도 부부라면 일상 가사를 위해서는 본인을 얼마든지 대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남편 명의 신용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장을 본다든가, 그렇죠? 이런 거는 충분히 일상 가사 대리권으로 풀어갈 수 있는 대리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타인 명의로 돼 있는 배우자 명의로 돼 있는 집을 판다라는 건 이거는 일상 가사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실제로 일상가사에 들어가 있질 않으니까 대리권이 수여가 됐는지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자면 위임장과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넘어가셔서 그래서 그 대리권과 관련된 판례 일상가사 대리권에 얘기하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효력. 특히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배우자 한 사람이 열심히 돈을 벌어, 그죠? 그 사람 명의로 돼 있어. 그 사람의 인감증명서나 이런 것들은 전부 집에 있단 말이야. 그 집에 있던 배우자가 그걸 들고 나가가지고 소비대차 계약을 한다든가. 소비대차라는 게 뭐였어? 돈 빌리는 거 은행 가서 담보로 제공하고. 그래서 은행에서도요 업무할 때 되게 보면 이 직원들한테 교육을 그렇게 시킵니다. 본인이 아니고 이렇게 배우자라고 해서 가져오게 되면 중요한 건 계약하고 뭐 이렇게 이전 등기하고 하는 필요한 서류를 다 집에 놓고 다니기 때문에 인감도장 이런 걸 얼마든지 집에 있는 배우자가 그걸 들고 나와버릴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라고 직원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직원들은 이제 직접 본인한테 전화를 해본다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거 실제로 이렇게 집에 있는 분이 다 들고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왜 권리증도 다 놓고 다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전화를 통화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계약 체결일 날 본인이 나타나게 한다든가 그렇죠? 이런 것도. 자, 이거는 뭐 실제에서 문제고 시험 문제에서 일단은 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효력은 특정된 용도로 본인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그 특정된 용도에 맞게 같은 인감도장에 의해서 작성된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나 그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의해서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그 권한의 범위 안에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뚜렷한 증거가 없는 한 쉽사리 이를 위조된 문서라고 인정할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나 이런 거 할 때
인감증명서를 이제 또 발급한다 그러면 매도용 인감증명서라는 걸 이제 떼야 돼요. 매도용 인감증명서라는 건 별거 아니고 보통 인감증명서 A4 용지 크기로 생겼는데 그 가운데 쪽에 보면 요게 어떤 용도로 쓰일 건지 그 용도가 들어가는 데가 있어. 특히 매수인의 주소란이 써져, 주소를 쓰는 란이 있어요. 어차피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요 매도용 인감이라고 해서 여기 들어가는데 거기에 매수인의 즉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져갈 그 사람의 주소 같은 게 들어가는 란이 있습니다. 그 란에 이제 기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스카치 테이프로 쫙 붙여가지고 준단 말이야. 위조를 못하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발급된 거, 정당하게 된 거는, 자, 특별히 위조됐다는 사실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동산의 경우 상속재산일 경우도 있어요. 상속재산. 갑의 물건을 사망하면서 을과 병이 공동상속을 했어. 자, 등기부에 그러면 을, 병으로 이전 등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속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땐 이전 등기 해야 취득합니까? 안 해도 취득합니까? 안 해도 취득하죠? 그렇죠? 그 얘들은 되게 초상 치르고 뭐 하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 안 하고 있어요. 되게 안 해도 뭐라고 안 해. 응? 원칙적으로는 소유권 취득한 걸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민법상으로는. 응? 근데 얘들도 이제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들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처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 같은 거 이렇게 딱 띄워봤는데 소유자가 너무 고령이야. 앞에 연도가 나오잖아요. 그쵸? 너무 고령이야. 그럼 살아 계셨는지 안 계시는지 확인 좀 해봐야 돼요. 그 자식들이 와서 지금 판다 그러면 이게 살아 계신 상태에서 얘들이 대리로 와서 지금 파는 건지 아니면 사망한 상태에서 상속으로 지금 자기들이 지금 상속 재산을 상속한 상태에서 파는 건지 이걸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상속한 상태다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당신들 앞으로 이전 등기를 먼저 하고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해줘야 돼요. 지금 당장 안 하더라도 팔아서 넘길 때는 저쪽에 이전 등기 해주기 전에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앞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자, 그런 상속에 대해서 상속자 전원의 위임 여부 같은 것들도 확인해야 되고요. 공동상속의 경우에. 그 다음에 누가 이제 상속 포기하는 경우도 있겠죠. 상속 포기한 거 확인서 같은 거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소유 재산의 확인 보시면, 자, 공동소유 재산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공동소유, 공유합의 총유라는 게 있죠. 그래서 흔히 여러 군데를 알고 있는 공동소유 형태가 공유죠. 공유는 지분 개념 인정하고요. 지분의 처분이 자유롭죠. 이에 반해서 합유는 합유도 합유 지분을 인정합니다. 지분을 인정하지만 지분의 처분이 자유롭지 않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보통 합유 관계는 어떤 관계에 합유 관계가 되냐면 이렇게 사무실이 하나 있어. 이거를 갑하고 을하고 같이 빌려서 쓰고 싶어. 이게 A의 물건이고 요걸 지금 임대차를 하는데 이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혼자 사무실을 하려고 그랬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 그래서 너도 와서 하나 차릴래? 해가지고 둘이 합동사무소 하자 이 얘기야. 응? 그럼 얘들은 솔직히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이 한 사무실을 쓴단 말이죠. 그렇죠? 합동사무소 가능하죠? 그렇죠? 앞에서 다 배웠잖아. 합동사무소. 이렇게 하면 임대차 계약을 얘들이 하게 되면 얘들이 임차권 하나를 합유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얘들은 그럼 임차권을 합유한 목적이 뭐야? 여기를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걸 같이 쓰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합동사무소를 차린 거죠. 대개 이거 조합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서 얘들은 이 물건의 임차권, 권리를 합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합유하니까 별다른 얘기 없으면 지분 개념 인정하죠. 2분의 1씩 가지고 있어요. 임차권을 2분의 1씩 논아 가지고 있는 거야.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건 준합유예요. 물건을 주로 이렇게 논아가지고 있으면 되게 합유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논아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전세권 등기를 했어. 전세권자로서. 둘이서 이렇게 쓰기로 하고. 전세권자로서. 그럼 물건을 제기하고 있죠. 그럼 물건 합유 관계가 되는 거야. 근데 임차권 같은 채권이니까 우리가 준합유라고 표현을 해요. 준합유. 어쨌든 합유하고 똑같이 치고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럼 2분의 1씩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자기 지분 2분의 1이라고 해서 이 임차권 2분의 1을 다른 사람한테 얘 허락 없이 병한테 딸랑 넘기면 이때부터 갑하고 병은 같은 사무소에서 일하게 되죠. 얼마나 껄끄럽겠어 얘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얘는 이 합유 지분을 인정받는 대신 혼자서 마음대로 이렇게 처분할 수가
없어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게 만약에 공유면 얘기가 틀려요. 공유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 이것도 임차권을 공유했다 그러면 이거 준공유라고 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지분 개념 인정하고 자기 집은 자기 마음대로 처분해도 나머지 한쪽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다. 이게 합의와 공유의 큰 차이점이에요. 지분 개념은 인정하는데 서로 한쪽은 처분하기가 이렇게 이전하는 이런 게 자유롭지 못해요. 공유는 자유롭고. 여러분들이 흔히 배우자 사이에 하는 것들, 공유, 아파트 우리가 공동명의로 하자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이런 게 되게 별 얘기 없으면 공유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유 관계니까 뭐야? 지분에 대해서 개념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별 얘기 없으면 균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쪽 배우자가 자기가 2분의 1 취득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2분의 1을 갖다 팔아 치운다. 다른 쪽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없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공동명의로 하는 거 재고해 보세요. 2분의 1을 마음대로 하는 거야, 저쪽에서. 응? 마음대로. 심지어는 돈 필요하다고 이거 가서 은행에 저당 잡히고 돈 빌린단 말이야. 그럼 저당권에 설정됐을 때 누구 지분 2분의 1 저당 잡았다고 이렇게 표시가 나와요. 그러면 아파트 전체, 그 건물 전체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지분 2분의 1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한 거야. 그러면서 그 저당권의 효력은 그 물건 전체에 효력을 미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그 배우자가 돈을 안 갚아. 2분의 1 저당 잡았는데 돈을 안 갚으면 당연히 저당권자는 경매, 저당권 실행을 시켜야 되겠죠? 경매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면 지분 2분의 1이 경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30평대 아파트 값이 대략 예를 들어서 5억이다.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딱 그 경매 사이트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2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어. 최저가가. 뭐 이렇게 싸? 지분이에요. 아시겠어요? 지분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 지분 낙찰받아서 뭐 하게요? 뭐 하기는 이게 A가 가지고 있었다. B하고 둘이 2분의 1씩 이 사람 걸 샀어. 갑이 2분의 1. 얘하고 둘이 공유가 되는 거야. 그렇죠? 공유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둘이 같이 쓰면 돼. 아 쓰기 싫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 공유 분할 청구해 A한테. 그럼 A가 분할을 거부하겠지. 그럼 공유는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님이 잘라줘. 청테이프 들고 여기 가운데 이렇게 쫙 붙이느냐. 현물 분할이 원칙인데 이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원래 현물 분할이 원칙이지만 이렇게 할 경우에는 물건에 대한 제대로 쓰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물건의 값어치가 경제적인 값어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고 이럴 때 이제 현금 분할을 해줘요. 현금 분할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 팔아가지고 분할해 주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 팔 때 어떻게? 경매 나와요, 이것도. 이렇게 경매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금으로 분할해 준다. 그럼 대금 분할 받으면 되는 겁니다. 공유 지분이 지금 딱 보니까 시세가 2억 5천 정도인데 한 번 유찰돼가지고 20% 떨어졌어. 2억 5천에 20%면 얼마예요? 5천만 원 떨어지나요? 그쵸? 2억 5천에 20%면 5천 맞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최저가가 2억이야. 그럼 내가 2억에 낙찰받았어. 그리고 얘한테 공유를 분할 청구하는 거야. 자르기 싫대. 결국 우리 법원에 갈 필요 없이 이거 팔아가지고 돈 넣어나 가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럼 내놨더니 6억에 팔렸어. 시세가 지금 막 한참 올라갈 때야. 그럼 3억씩 가져오면 되잖아. 얼마 벌었어요? 얼마 벌었어? 2억에 산 거 얼마 벌었어요? 1억 벌었죠? 돈은 이렇게 버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주 간단하죠? 이런 물건이 안 나와 근데. 누구나 다 이런 계산이 쓰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물건이 나올지 모르니까 눈 부릅뜨고 항상 찾아봐야 돼요. 됐습니까? 별로 제 말에 신빙성이 없는 듯한 믿음이 안 가는 것 같아. 안 믿으시는데 뭐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의지죠. 자, 공동소유 재산의 확인, 공유, 합유, 총유. 자, 지분을 인정하는데 총유는 지분을 인정하지 않죠. 대개 이제 총유는 거기 종중재산, 교회재산, 동리의 재산, 그 다음에 동창의 재산,
재건축 조합 재산 같은 거 줄치세요. 이런 게 총유 형태다. 여긴 지분 개념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구성원들을 우리가 보통 사원이라고 부르고요. 사원권이라는 건 인정해줘요. 사원권은 쉽게 얘기하면 여기 현 상태에서 이걸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정도의 권리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같은 경우에 특히 교회 같은 경우에 법인 명의로 돼 있질 않아. 즉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자,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의 목적 그냥 일요일날 모이는 게 목적이야? 일요일날 모여서 뭐 하겠다는 거야? 저 위에 계신 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뜻이 온 누리에 퍼지게 이게 목적이잖아. 이런 세상에 이런 목적도 없이 그냥 다녔어요? 응? 이런 목적에 모인 사람들이 뭐였단 말이야. 자, 그러면서 민법상 말하는 법인은 비영리 법인이죠? 그쵸? 사람이 뭐였잖아? 사단법인이라고 얘기하잖아. 교회 같은 경우에 지금 목적이 비영리죠? 헌금 거두려고 교회 만드는 거 아니야? 주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야. 목적 비영리예요. 비영리. 비영리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기도 교회 총칙이나 뭐 이런 게 있어. 규칙이나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심지어는 요즘 뭐 교회법이라고도 하더만. 응? 이게 정관 역할을 해요. 응? 그럼 발기인이 있고 정관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은 뭐냐?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가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주무관청에 가서 예를 들어 문화예술 분야, 종교 분야를 다루는 그 부서에 쫓아가가지고 인가 신청을 해야 돼. 인가가 나오면 별일 없으면 인가가 나와요. 인가 나오면 관할 등기소 가서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요게 민법상 말하는 사단법인, 권리 주체인 사단법인이야. 근데 교회들은 대부분 거기까지 안 가요. A라는 교회가, A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그렇게 법인 등기까지 해놓으면 앞으로 이 A 교회는 A 법인이야, 쉽게 얘기하면. 얘들은 이제 부동산이라는 걸 취득을 할 때 등기한다 그러면 A라는 명의로 가서 소유권자로서 등기가 돼요. 그런데 보통의 교회나 이런 것들은 모이기까지는 해. 정관까지는 있어. 관청이 인가도 안 받아요. 이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 재산이 모였으면 재단 이렇게 하잖아. 자,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얘들도 부동산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등기법상 그래서 얘들한테 등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죠. 그래서 얘들한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발부해가지고 등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총유, 그래서 교회 재산. 자, 그러면 그 교인들이 자, 얘들이 이제 개척교회 해가지고 처음에 해서 막 해서 땅도 사고 건물도 세웠어. 그럼 부동산을 가지게 됐잖아. 그쵸? 그러면 이거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지만 소유권을 인정해준다고요. 교회의 것으로.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 교회 교인들은 이런 재산을 총유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총유. 그러니까 자기 지분이 있어, 없어? 어느 날 딱 그 담임 목사가 하나 바뀌었는데 개차반이야. 마음에 안 들어. 나 이 교회 나가야겠어. 그럼 내가 그동안 헌금한 걸로 대리석 만들었으니까 대리석 내놔. 지분 내놔. 되냐 이 얘기야. 안 돼요. 나가고 싶으면 어떻게? 조용히 중이 절이 싫으면 어떻게? 지가 떠나야지. 그쵸? 그런 거예요. 사원이라는 게.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시죠.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에 재산 처리하는 문제들. 그쵸? 특히 권리 능력 없는 이런 사단일 경우에 재산 처리할 때. 자, 총유의 개념은 지분 개념 인정 안 하니까 예를 들어서 교인들의 3분의 1이 반기를 들었어. 드디어 나가야겠대. 니들하고는 같이 못 있겠다. 나가야겠다. 그러면서 우리 지분을 내놔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분명히 자기도 뭐 헌금 들어간 거 있겠지. 그렇죠? 결국은 이래서 분쟁이 생기는 게 재산 문제 가지고. 그래서 총유라고 했으니까 지분 개념 인정해야 하네. 안 하죠. 그러니까 3분의 1 보고 그냥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나가기 싫으니까요. 2층에서 우리가 예배 볼 거예요. 이 2층은 우리 지분을 우리한테 주세요. 아 지분 개념 인정 안 한다니까. 나가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총유 개념이고요. 이거는 이제 뭐 종중도 마찬가지고요. 재건축 조합에서도 재산이 조합원들 간의 총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오른쪽에 소유권 제한 권리 확인. 자,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
가등기 이렇게 나오죠. 가등기. 보통 이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이기 때문에 주로 갑구에 나오겠죠. 그렇죠? 가등기. 가등기란 본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이 완비되지 아니었을 경우 장래 실행될 본등기의 순위 보전을 위해서 해두는 등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장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그 대항력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가등기 이후에 제3제 본등기보다 우선하게 된다. 이게 부동산 등기법 나와 있는 가등기고요. 그럼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물건이 의뢰가 들어왔는데 그걸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니까 갑구에 가등기가 뜩 돼 있는 거야. 이 가등기가 말소 안 되고 그대로 살아있어. 그러면 이 가등기권자는 언젠가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동산 등기법상에 있는 가등기의 효력.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물에 보존 등기가 X명의로 보존 등기가 나왔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부터 해야 되겠죠? 건물 신축했어. 건물 신축했어요. 건물이 완성되는 순간 물건이 한 개가 존재하는 거죠? 그 소유권 발생하죠? 그 소유권은 누가 가져?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안 하는 거 아니죠? 이 상황에서는. 건축한 자, 자기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건축한 자. 여기서 조심하실 건 X라는 사람이 Y라는 사람한테 건물 지어달라고 도급 계약을 했어요. 여기가 도급자, 여기가 수급자. 일 맡아서 하는 사람이죠. 얘가 노력을 해서 지었어. 돈은 얘 돈 들어갔어. 다 지었어. 누구 거예요? 이건 도급 계약이기 때문에 얘 겁니다. 아시겠죠? 얘 비용과 노력이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X가 이제 그렇게 이제 시켜서 얘한테 해달라고 해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안 해도 물건이 완성되는 순간 물건은 존재하고, 그럼 소유권도 그 순간 존재하죠? 그 순간 누가 가져? 얘가 가져. 그렇죠? 자, 소유권 보존 등기 해야 소유권 취득해요? 그렇죠.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는 권리를 창설하는 등기야, 확인하는 등기야? 확인 등기라고 했잖아. 확인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는 저당권을 창설하는 등기야, 확인하는 등기야? 저당권 설정 등기. 설정이라는 말이 이제 낯설어서 그러신데, 저당권 등기했다. 이 말은 저당권 설정 등기했다는 말을 지금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 등기하면 저당권이 생긴 거야? 저당권이 생겼던 걸 확인하는 거야? 자, 은행 가서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하기로 계약을 했어. 저당권 생겼어, 안 생겼어? 네? 은행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하기로 계약을 했어. 저당권 생겼어, 안 생겼어? 갑하고 을하고 갑의 물건을 매매 계약했어. 소유권 이전했어, 안 했어? 자,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 계약하기로 했어. 저당권 생겼어, 안 생겼어? 같은 얘기예요, 지금. 매매 계약 했을 때는, 매매 계약 얘기할 때는 그렇게 딱 자신있게 얘기하면서 왜 저당권 얘기할 땐 그렇게 못해? 응? 자, 소유권 이전 등기 한번 볼까요? 아, 소유권이 생겼다니까. 아, 있었는데요? 자, 볼까요? X. 얘한테 소유권자죠? 얘한테 소유권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매매 계약 했어요. 소유권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죠. 뭐까지 해야 돼? 얘 앞으로 이전 등기 했어. 소유권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잖아요. 얘는 소유권이 사라졌잖아. 소멸. 소유권이 생겼잖아. 발생. 우리가 하나의 법률 관계 속에서 권리라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생기고 어떤 사람한테는 사라지고 이럴 수도 있어. 지금 본 것처럼. 이런 걸 상대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상대적 발생, 여기서는 상대적 소멸. 그쵸? 그래서 얘 보고 뭐라 하느냐? 승계 취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 걸 넘겨받았다. 그렇죠? 앞에 사람 아무도 없는데 생겼어. 그렇게 가지게 된 건 뭐라고 그러? 원시 취득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원시 취득. 원시 취득했을 때만 소유권이 생기는 게 아니야. 승계 취득에서도 얘한테 소유권이 생겼잖아. 그렇죠?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 A은행이 갑한테 돈 빌려주고 갑의 X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자, 돈 빌려주는 계약은 소비대차 계약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생겨서 생기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뭐냐?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는 거야. 자, 저당권 설정하기로 계약을 했어. 저당권 생겼어? 안 생겼어? 아직 안 생겼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법률행위 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법률행위에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면 원칙적으로 뭐까지 해야 돼? 등기까지 해야 된다며. 그래서 얘 앞으로 뭘 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거야. 설정 등기. 자, 저당권 설정 등기 하니까 저당권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죠?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는 권리를 창설하는 등기야? 권리를 확인하는 등기야? 창설이란 말 뜻 아시죠? 생겼다는 뜻이야. 처음으로. 확인은 뭐야? 있는 거 그냥 확인하는 거야. 자, 저당권 설정 등기는 창설 등기야? 확인 등기야? 창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저당권이 생긴다며. 없던 게 지금 생겼잖아. 창설이지. 권리를 창설했잖아. 창설 등기. 그러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 그렇지. 이미 건물이 다 세워지는 순간 소유권이 생겨버렸어. 그걸 그때 누가 취득했다고? X가 취득했다고 여기서. 이미 생기는 순간. 아직 보존 등기 신청 안 했어요. 등기 아직 하지도 않았어. 그렇죠? 이거 건물 등기부 있어 없어 지금? 없어요. 등기 신청을 안 했으니 등기부를 만들 일도 없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집 짓고 있으면 관공서에서 등기소에서 나와서 야 우리 등기해줄게 이런 거 안 해요. 내가 준공필한 거 들고 등기 신청해야 비로소 등기해줘요. 보존 등기. 그럼 시간적으로 어떻게 돼? 시차적으로 여기서 물건은 생겼고 여기서 소유권 보존 등기 한단 말이야. 그럼 소유권 언제 취득한 걸로 봐야 되느냐 이 얘기죠. 이때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보존 등기는 뭐냐? 이때 생긴 등기를 이때 생긴 권리를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에는 창설적 효력이 없다. 권리 창설적 효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리가 창설된다는 얘기는 권리가 변동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변동된다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는 권리 변동의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저당권 설정 등기는? 권리 변동의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대개 등기의 가장 대표적인 효력 중에 하나가 물권 변동이에요. 권리 변동. 등기해야 대부분의 법률 행위를 했을 때는 플러스 등기해야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그 등기의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효력 중에 하나가 권리를 변동시키는 등기를 통해서. 이게 그럼 이런 효력이 없는 등기도 있다라는 얘기지. 방금 본 것처럼 소유권 보존 등기 같은 거 물권 변동의 효력은 없어요. 아시겠죠? 권리를 창설하는 효력은 없다고. 확인하는 효력밖에 없어. 권리관계를.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 같은 경우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다 이런 거지. 그래서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는 등기들을 되게 본등기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가. 응? 본등기. 그렇죠? 그럼 가등기는 이 가짜는 임시로 한다는 뜻이야. 임시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등기를 할 때는 원래 대상이 대부분 물권이죠. 그렇죠? 부동산 등기법상 임차권 같은 거 예외적으로, 임차권은 채권이잖아.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게 해놨어. 예외적으로. 대개는 소유권 같은, 저당권 같은 물권이 등기 대상이야. 그러면 임차권 같은 채권은 예외적으로 등기법상에 요거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요 근거는 또 민법에서 임차권을 등기하는 규정이 있어. 그것 때문에 등기법상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대부분의 채권은 등기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특별히 이렇게 규정에 할 수 있다고 한 경우에만 하는 거지. 그럼 보세요. 얘하고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X라는 토지에 대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렀어. 잔금 다 줬어. 소유권 취득해야 안 해? 아시잖아.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되죠? 그쵸? 그럼 등기를 안 하고 돈만 다 준 이 상태에서는 아무 권리도 없어요? 그렇지. 소유권이란 물권은 없어. 하지만
이 물건을 내 앞으로 이전 등기 해달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얘한테 존재한다 이 얘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하나 보실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여기 채권이냐 물권이냐 이 얘기야. 얘한테 생긴 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일까요? 물권일까요? 물권으로 봐야 돼? 채권으로 봐야 돼? 응?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도 있고 채권적 청구권도 있어. 응? 채권적 청구권이란 말은 채권으로 취급해 주겠다는 뜻이고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으로 취급해 주겠다는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물권적 청구권은 내가 어떤 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물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권리야. 평상시에는 안 튀어나와 이 권리는. 위기 시에 튀어나오는 권리야.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내 물건을 뺏어갔어. 그럼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돌려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럴 때 뭐야? 반환 청구권 이렇게 부르잖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세요. 내 거로 돼 있는 부동산을 누가 위조해가지고 지 앞으로 해놨어. 진정명의자 보호해준다며. 그쵸? 내가 이제 쟤를 상대로 어떻게 하냐. 소유권 등기에는 말소 등기라는 게 없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도로 찾아와야 돼. 진정 권리자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 여기서 말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똑같은 이름이네.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자,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지금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가져간 게 아니라 위조를 해가지고 지 명의로 갔잖아. 그럼 소유권이 간 적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내 소유권을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소유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권한 하나 빼온 거야. 그게 반환 청구권이란 말이야. 그 반환 청구권이 여기서는 이름이 뭐로 붙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으로 붙었지. 그럼 이건 물권적이냐 채권적이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소유권, 이런 물권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권리다. 아시겠죠? 물권이 있는 사람만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제가 지금 가짜로 위조해가지고 가져갔죠? 나는 물권을 안 뺏긴 걸로 인정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물권자로서 내 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튀어나온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반환 청구권의 일종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에 들어갑니다. 이에 반해서 여기서 얘가 가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얘가 저 물건에 대한 소유권자였던 적이 있어 없어? 없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걸 행사해서 비로소 가져오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불러. 그럼 얘가 가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고 결론적으로 이런 채권적 청구권은 얘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길 가던 병을 붙잡고 야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 X 토지를. 그럼 병이 뭐라고 그래? 병이 뭐라고 하기엔 귀를 닫고 잽싸게 그냥 가버리지. 이거 미친놈이다. 그렇죠? 채권은 항상 상대권이라고 그랬잖아. 상대, 관계된 애들끼리만 주장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생겼는데 채권적 청구권이야.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했죠? 소유권 취득 못 했죠? 자, 등기부엔 누구 명의로 돼 있어? 자, 갑이 아직 소유권자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건 위조한 것도 아니야. 소유권자야. 이걸 갖다가 누구한테? 병한테 팔아치운다 이 얘기예요. 병은 등기부 보니까 어떻게 돼? 얘 명의로 돼 있잖아. 그렇죠? 얘 명의로 돼 있잖아. 등기의 추정력이 때문에. 얘는 뭐 한 거야 나름대로? 공신했지 또. 믿고 샀죠? 이전 등기를 얘 앞으로 해줬어. 이거 누가 취득해요? 누가 가져 궁극적으로? 얘가 가져 얘가 가져. 요 계약을 대개 제2매매, 이중매매, 제2매매. 그쵸? 얘가 지금 이전 등기 해갔어요. 이전 등기. 자,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이 경우에는 얘가 정당한 권리자로서 팔아치웠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는 권리자로서 저거를 취득한 게 돼요. 그럼 얘는 소유권을 취득했죠? 얘는 저 물건에 대해서 물권을 가졌어? 채권을 가졌어?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잖아. 채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얘한테 행사해서 이거 가져올 수 있어요? 아까 상대권이라며. 누구한테만 주장해야 돼? 얘한테만 주장해야 되잖아. 그죠? 결론적으로 얘는 물권자고 얘는 저 물건에 대한 채권자야. 물권하고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응?
물건이 이기죠?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이 이제 그럴 거야. 아, 이 자식 그 잔금 치렀으면 빨리 이전 등기 해가지고 뭐 저러고 있다가 저렇게 당하냐, 이게 얘기죠? 요즘 뭐 종부세니 뭐 문제 많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얘 입장에서는 지금 바로 이전 등기를 하면 뭐 1가구 3주택이 된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과세 처분받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좀 하자 얘기야. 그러고 있는 사이에 얘는 뭐야? 신난다고 또 팔아먹은 거지. 그쵸? 그랬다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잖아. 결국은 얘 채권이 보호받지 못한 결과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호받겠다고 얘가 부동산 등기법상 이런 걸 좀 보호해주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제도가 가등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란 걸 신청할 수 있어. 그래서 가등기는 원래 이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가등기의 효력은 뭐냐? 물권 변동이 일어나느냐 얘기죠. 등기의 본래 효력, 물권 변동이라고 그랬잖아. 가등기에도 물권 변동의 효력은 없습니다. 아니 그럼 뭐 하려고 해요? 보존하는 등기라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머지 아무런 효력은 없는데 순위 보존의 효력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등기. 순위 보존의 효력도 그냥 가등기만 있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해야 순위가 보존돼요. 그래서 아까 하던 거 마저 하면 1순위에 X 보존 등기가 돼 있어요. 2순위에 요걸 Y가 이전 등기해서 샀어요. Y가 샀어. 요걸 3순위 가서 갑한테 다시 이전 등기 해줍니다. 팔아치웠어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갑이 을한테 팔고 을이 아직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을 앞으로 가등기 해줬어. 가등기. 등기 순위번호, 순위가 이렇게 나온다. 다른 거 무시하고 이렇게 나온다. 자, 이 상태에서 이거 누구 거예요? 소유권자 누구야? 어? 요건 물권 변동 효력이 없다며. 최종적으로 물권 변동이 여기서 있었잖아. 얘가 소유권자예요, 여전히. 얘는 그냥 가등기 해놓은 거야.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 그러니까 얘 거니까 이제 아까 여기서처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여기다 팔아치운다는 얘기야, 지금 얘가. 어? 그래서 병이라는 애를 붙잡고 병한테 이거 사라 해가지고 병이 살게. 이 호구 잡히는 거야, 이제. 살게 그랬어. 그래서 둘이 매매 계약하고 뭐 해? 얘 앞으로 이전 등기 나와요, 이거 다. 등기소, 위조할 것도 없어. 그냥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한 필요한 서류하고 첨부 서류 해서 하면 등기관이 딱 이렇게 해줘. 병 앞으로 이전 등기. 이거 합법적인 거야. 이렇게 나와. 자, 이제 소유권자 누구? 이제 누구? 이전 등기 했잖아, 이거. 물권 변동 일어나죠? 병 앞으로 이전 등기, 병이 소유권자예요. 아, 얘는요? 아, 얘는 그냥 가등기권자. 이거 말소 안 했죠? 말소 안 했으니까 그냥 가등기권자야. 소유권자는 얘예요. 그럼 얘는 이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느냐? 가등기는 물권 변동 효력이 없다며. 권리를 취득 못해. 그러니까 사용 수익 못해요. 그냥 말소 안 되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가등기권자로 있는 거야. 대신 말소가 안 됐으니까 살아있다는 뜻이죠. 살아있으니까 뭐 할 수 있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있어요. 임시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본래 진짜 등기를 이제 한다 이 얘기야. 그럼 본래 등기가 뭐겠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행사해가지고 오는 등기. 그게 뭐야? 소유권 이전 등기지.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여기 가서 딱 합니다.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본등기가 들어가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렇죠? 우리 이거 소유권 본등기, 우리 이 본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이 친절하게 얘 앞으로 이전 등기 해주면서 요걸 직권으로 말소해버립니다. 누가 신청하지도 않았는데도 등기관이 친절하게. 그 법적 근거는 뭐냐? 이렇게 직권으로 하는 근거는 뭐냐? 가등기하고 본등기 사이에 낀 이런 처분 등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등기됐다 해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말소 대상입니다. 아, 병이 돈 주고 샀는데 시끄러. 없어. 말소. 이게 세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까 그래서 그랬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 지금 중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등기를 딱 떼어보니까 가등기가 딱 들어가 있어. 지금 이런 상태야 지금. 병하고 병이 사겠대 이거를. 어떻게? 뜯어 말려야지. 그렇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말소하든가 해결해라. 그렇죠? 안 그랬다간 어떻게 돼? 얘는 직권으로 말소돼요. 돈은 누구한테 줬어? 얘한테 줬잖아. 그쵸? 얘는
이미 돈 다 줬죠? 그죠? 이전 등기 얘가 소유권 취득하니까. 얘는 결국은 그 돈 찾으러 어떻게? 얘 찾으러 다녀야지. 준 놈 찾으러 다녀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가등기가 있으면 중개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 부분을 해결하고 중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요게 부동산 등기법에 나와 있는 가등기야. 이럴 때 요놈의 순위가 어디로 올라가느냐? 여기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순위 보존의 효력 가등기. 그러면서 물권 변동은 언제 일어난 거야? 이때야 이때야? 이게 이제 우리가 헷갈려서 자꾸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순위는 일로 올라가요. 순위 보존의 효력. 그런데 물권 변동은 요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여기서 됐다 이렇게 같이 해주면 좋은데 판례 그렇게 안 봐요. 여기서 물권 변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봐.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은 여기서 했다야. 아시겠죠? 그래서 물권 변동은 여기서 일어나고 순위는 일로 올라간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거는 직권 말소 대상이다. 이거 지금 보통 이렇게 소유권,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이럴 수도 있어. A라는 은행에 갑이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 가등기 된 상태에서 이렇게 저당권. 물론 이거 을구에 나오겠지. 얘들은 갑구에 나오고. 그럼 순위는 어떻게 비교해? 순서는. 갑구에 나와 있는 것끼리는 순위번호. 을구에 나와 있는 것들끼리도 순위번호. 얘들끼리는 어떻게 비교해? 동순별접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동순별접. 동구, 같은 구에 있을 땐 순위번호. 별구, 별접, 별구에 있을, 다른 구에 있을 때는 접수번호. 동순별접. 사자성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구에 있는 것끼리는 갑구, 을구 흩어져 있는 것끼리는 접수번호 순서 가지고 순서를 우열을 정합니다. 물권, 대개 물권들이라고 그랬잖아. 물권끼리는 순서, 시간 순서가 중요해요. 그 시간 순서를 같은 구에 있을 때는 그냥 순위번호대로 그냥 본등기 순위번호로 그냥 가면 돼. 근데 다른 구에 있는 거랑 비교할 때가 생기잖아. 여기도 3번 있고 여기도 3번 있어. 얘들 중에 누가 먼저냐 이거야. 누가 먼저? 접수번호가 빠른 놈이. 아시겠죠? 한 등기소에서 1년 단위로 접수번호를 붙이기 시작을 해요. 응? 접수번호는 같은 번호가 나올 수가 없어 절대로. 그럼 보세요. 얘는 접수번호 순서대로 해보니까 이렇게 들어갔어. 얘하고 얘 사이에 저당권. 이거 가등기 얘기하면 본등기 해버렸어. 그럼 뭐 이거 어떻게 되느냐? 아까하고 똑같아 이거. 등기할 것이 아닌데 등기됐다 해서 이거 직권 말소되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자 어떻게 되느냐? 채권이 소멸해요? 채권은 그대로 있어요. 채권 담보하려고 설정한 저당권만 사라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 가등기를 뭐에 이용해 먹는다고 그랬어요? 이런 가등기를 뭐에 이용해 먹어? 보세요 지금 가등기가 죽지 않는 한 살아있는 한 이거 굉장히 잠재적으로 폭발력이 있죠. 요놈만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고요해. 근데 이놈이 생기면 어떻게 돼? 이거 얘기한 이거 해버리니까 중간에 낀 놈은 다 죽어버리네. 그쵸? 궁극적으로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이제 어디다 이용해 먹을까 이런 거야. 어디다 이용해 먹겠어? 담보 잡는데 이용해 먹는 거야. 담보. 자기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보를 잡잖아요. 응? 그럼 채권을 잡기 위해서 담보를 잡는다.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저당권의 근저당권 설정이란 말이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당권의 근저당권 설정해 놓으면 법에서 이런저런 효력을 줘요. 어? 그래서 우선 변제권도 주고 경매에서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배당받아갈 수 있는 힘도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 가지고는 이제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만족을 못 하겠다 이 얘기지. 그렇게 해서 채권을 회수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려. 그보다 빨리 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등기법상에 이런 게 있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야. 갑이 을한테 갑의 엑스토지. 이번엔 얘들이 매매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소비대차 계약을 해. 얘가 얘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안 들어가면 여기다 저당권 설정해야 되겠지. 이걸 안 해 얘가. 뭐라느냐? 가등기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가등기 이름도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야. 얘한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있다고 하고 그걸 가등기 하자. 이 얘기입니다. 돈 빌려주면서. 궁극적으로 얘는 돈 안 갚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가등기 얘기한 본등기 하겠다는 얘기지.
본등기 하면 어떻게 돼요? 돈 안 갚았어. 10억을 빌려줬어. 100억짜리 땅이야. 돈 안 갚았어. 뭐 하면 돼? 가등기 얘기하면 본등기 하면 얼마짜리 땅을 가져? 100억짜리 땅을 갖네. 아이 좋아라. 아이 좋아라. 돈 벌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좋은 상태인가요? 바람직한 상태예요? 아니죠. 70년대가 이때부터 문제였어. 그 전부터 이렇게 해왔으니까. 문제는 그거야. 이렇게 이렇게 가등기를 하고 돈 빌려준 거 이거 자체가 뭐라고 할 건 아니에요, 사실은. 나쁜 건 아닌데 지금 이걸 통해서 뭐라는 거야? 폭리를 취하죠. 10억 주고 빌려주고 100억짜리 물건을 가져가는 거야, 지금. 응? 폭리도 이런 폭리가 어디 있어. 되게 돈 빌리는 쪽은 되게 아쉬워요. 급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들 하자는 대로 하다 보면 이렇게 당한다고. 그래서 나온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줄여서 담보가등기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한 가등기는 저기서 순수하게 저렇게 하는 부동산 등기법상의 가등기를 담보조로 이용해 먹는다. 담보가등기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등기부에는 이름이 똑같이 나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여기서는 쉽게 얘기하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야, 10억 빌려주고 100억 갖는 건 너무하지 않냐? 청산해라. 이런 제도를 이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용을 하는 건 좋은데 막판에 이걸 가등기 그냥 본등기 하려면 90억은 돌려주고 해라. 청산해라. 이게 합리적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요렇게 이용해 먹는 거 담보가등기다. 아시겠죠? 이런 등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의뢰, 중개의뢰가 들어왔는데 등기부 딱 등기사항 증명서를 딱 발급받아 보니까 이런 가등기가 딱 돼 있어. 마음이 평온하고 마음이 평온하게 그냥 중개하면 돼? 안 되죠. 저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무슨 성격의 것인가부터 보고, 그렇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 가압류 등기. 여기 그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요걸 이제 어떤 사람들은 쓰리가라고 그러더라고. 쓰리가. 가가 세 개다 얘기야. 자, 가압류 등기 먼저 얘기하자면 보통의 일반적인 금전 채권자들이 차용증만 달러 한 장 써주고 돈 빌려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니까 채무자의 부동산을 찾아가지고 가서 채무자 부동산에다 꼬리표 붙여가지고 그 부동산이 어디로 가든 간에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면 그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붙여놓는 거, 가압류 등기. 이게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압류 등기를 합니다. 아까 세금 가지고 얘기를 했죠? 압류 등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처분 등기는 금전 문제가 아니라 어떤 법적 지위나 이런 걸 가지고 다툼이 벌어졌을 때, 권리나 이런 거 가지고 다툼이 벌어졌을 때, 그런 소유권이나 그 계쟁물, 즉 싸움이 된 물건을 갖다가 함부로 처리하지 못하게끔 가처분해 놓는 등기입니다. 보통 이제 가처분 등기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라는 게 있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자, 갑의 물건인데 을이 위조해서 을 명의로 돼 있어요. 갑이 알았어. 을하고 싸움이 붙겠죠. 그쵸? 소송이 붙을 거 아니야. 자, 소송이 붙었는데 중요한 건 예명의로 돼 있어요. 예명의로. 그럼 얘가 어떻게 소송이 붙어 있는 상황에도 은행 가서 돈 빌리고 저당 잡히고 누구한테 팔아치우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얘가 입증해가지고 법원에서 얘 손 들어줬어. 이 물건은 저기 병한테 가 있어 지금. 얘 어떻게 해야 될까? 얘한테 이겼죠? 얘한테 이겼는데 얘한테 물건이 없어 지금. 얘한테 가 있어. 그럼 소송을 또 제기해야 돼. 그리고 얘하고 막 싸우고 있는데 얘가 또 딴 놈한테 넘겼어. 얘는 또 어떻게 해야 돼? 그놈하고 또 싸워야 돼. 지금 소송 진행 중에. 그렇죠? 심지어는 결국은 얘들이 그렇게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이길 거란 말이야. 그럼 얘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돈 얘한테 줬지만 저 물건 뺏기는 거예요. 이래저래 피해자가 생기고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소송하면서 중요한 건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누구게 될지 모르고 얘 입장에서는 저게 자꾸 딴 데로 도망가면 소송의 상대방을 또 바꿔야 되는 이런 문제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걸 가처분해 놔야겠다. 그래서 이 물건을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소유권 같은 거는 못 넘기게 갑부에다가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하고 등기의 내용에 보시면 어떤 걸 금지시켜 놨느냐. 이 물건의 양도, 대여, 처분, 일단 일체의 모든 행위 금지. 이렇게 들어가요, 등기에. 그럼 등기 딱 띄워보면 가처분 해가지고 그 내용이 나온다고. 그러면 요 사항을 보고 만약에 이렇게 이전을 했다 그러면 등기 내용에 분명히 공시되어 있는 걸 보고도 금지되어 있는데 했죠? 이거 자체가 효력이 없어요. 얘들 넘긴 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잖아. 그렇죠? 이거 효력이 없는 거야. 얘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얘들한테 가서 소송하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얘한테 이기면 나머지는 전부 말소되고 넘어올 수 있어요. 이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아시겠죠? 이게 이제 처분금지 가처분, 소유권을 처분하는 거 이런 걸 금지한다는 가처분이고, 이거 외에도 이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같은 것도 많이 써요. 경매에서 예를 들면 낙찰 받아가지고 인도 명도 소송 제기하고 있는데, 인도 명령 신청했는데 인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대항력이 없는데 버티는데 인도 명령 신청을 했어요. 인도 명령에서 이겼는데 중요한 건 요 놈이 딴 놈한테 또 넘겨버렸다는 얘기야. 그럼 또 그 놈을 상대로 또 인도 명령 신청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럴 때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등기 딱 해놓고 들어간다. 자, 가처분. 여러분들이 가처분이라는 말이 현실에서 또 많이 들어본 게 그거잖아. 상영 금지 가처분 같은 거. 그쵸? 영화. 어? 이런 거 어떤 집단하고 지금 막 비하하고 막 그러면 그 집단에서 이거 상영 금지 가처분 해놓고 명예훼손이 뭐니 소송 제기하고 막 그러잖아. 그쵸? 이게 또 어디서 나올 수 있냐면 법인의 이사들 보면 이사가 법인의 해만 되는 짓만 하고 다녀. 응? 법인의 돈을 막 빼서 쓴다든가 뭐 이렇게 대표라고 하고 다니는 짓이. 그럼 이 이사의 권한을 정지시켜놔야 되겠죠. 그쵸? 이제 이 이사하고 그런 부분 가지고 싸우는 동안에도 등기부에 이사로 돼 있으니까 열심히 얘가 막 뻘짓거리 하고 다닌단 말이야. 그랬을 때인데 이사 이런 지위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금지시키는 가처분 등기 같은 거를 법인 등기에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 이런 데 쓰이는 게 가처분 등기. 자, 그 다음에 압류 등기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대개 이제 국가나 이런 데서 세금 때문에 압류하는 등기입니다. 압류 등기. 넘어가시고 환매 등기. 자, 환매 등기 이제 부동산 등기법상에서 특히 많이 보셨을 텐데 환매 등기는 본 등기 합니까? 주 등기, 본 등기 합니까? 부기 등기 합니까? 환매 등기. 주 등기 합니까? 부기 등기 합니까? 환매 등기는 부기 등기가 원칙입니다. 환매 등기는 환매라는 거 다시 산다는 뜻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갑이 을한테 팔면서 을한테 다시 산다. 아니 다시 살 거 왜 팔아요? 사연이 있겠지. 왜 팔까? 이게 다 돈 빌리는 거랑 관계돼요. 돈 문제야 다. 응? 갑이 엑스토지를 을한테 파는데 3년 뒤에 다시 사기로 약속을 해. 팔면서. 왜 그러냐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3년이 쉽게 얘기하면 대여 기간이야, 돈. 그리고 얘들끼리 말은 매매지만 이거 소비대차 계약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 빌려줘. 그 빌려준 돈이 매매대금으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얘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요. 그리고 3년 안에 돈을 갚기로 했어, 매매대금을. 그럼 빌린 돈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럼 3년 뒤에 그 매매대금 들고 얘한테 찾아가서 돈을 주면 얘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파는 거야, 얘한테. 얘가 다시 사는 거고. 그럼 얘 앞으로 다시 이전 등기해서 찾아온다 이 얘기지. 이게 환매예요. 그럼 결국은 소비대차 계약을 매매계약이라고 표시를 하고 매매대금 이렇게 주고받는 걸로 한단 말이야. 그게 실제로는 빌린 대여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조심하실 건 매매계약을 했겠지. 그럼 매매계약에 의해서 얘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주등기 들어가요. 본등기. 하지만 요걸 다시 얘가 사기로 하는, 얘가 환매권자가 되겠죠? 환매 특약의 등기 또는 환매 등기. 요거는 그 주등기에 부기등기로 붙입니다. 예를 들면 갑에서 을로 주등기 번호가 3번 들어가, 순위번호. 그럼 3의 1 해가지고 부기등기 얘 거 붙이는 거예요. 환매 등기를. 환매 등기.
여기서 하나 이제 조심하실 건 환매 계약을 했겠지. 매매 계약도 하고. 그쵸? 조심하실 건 매매 계약과 환매 계약은 항상 동시에 해야 됩니다. 오늘 매매 계약하고 내일 와서 환매 계약하고 인정 안 돼요. 동시에 해야 되고, 등기 신청도 마찬가지야. 매매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오늘 신청하고 다음 나가서 환매 등기 신청 안 받아줘요. 동시에 신청해야 돼. 그럼 접수 번호가 매매 등기가 앞번호, 그 뒷번호가 환매 등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주등기, 부기등기 이렇게 들어가요. 아시겠죠? 여기서 하나 이제 조심하실 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외워. 환매 등기, 부기등기, 환매 등기, 부기등기, 환매 등기, 부기등기. 그럼 나중에 3년 뒤에 환매권 행사해가지고 환매권 행사하면 다시 일로 와야 되잖아. 그럼 무슨 등기야? 그건 소유권 이전 등기죠. 자, 그건 주등기 할까 부기등기 할까? 한마디로 하면 환매권 실행을 위한 등기야. 이건 환매 특약을 실행하는 거예요.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서 일로 다시 오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건 주등기 할까 부기등기 할까? 이건 주등기 해야 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빠뜨린 거 함정에 환매권을 실행하기 위한 등기는 부기등기한다. 사람들은 환매라는 말하고 부기라는 말만 딱 보고 야 맞아 이거 내가 아는 거 나왔어 유일하게 뭐 이러면서 거기가 함정이야. 아시겠어요? 못된 취미들을 가지고 있어 이 문제 내는 사람들이. 예? 여러분들 함정에 빠뜨린다고. 보통 환매 특약 등기, 환매 등기, 부기등기 맞아요. 근데 그걸 실행하는 등기는 즉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본등기 해야 돼. 조심하세요. 예?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예?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에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앞에서 다 한 번씩 얘기했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자, 경매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으면 등기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등기부에는 임의 경매 아니면 강제 경매라는 이름으로 나오고요. 주로 소유권을 가지고 경매하기 때문에 갑구에 등기된다. 그렇죠? 자, 중개 의뢰 들어온 물건을 중개하려고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 봤더니 임의 경매 등기가 딱 돼 있어. 중개한다 만다. 그 순간 아, 이건 내 것이 아니야. 포기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 응? 끝까지 해야지. 그냥 하면 안 되죠. 아까 가등기처럼 어떻게 사실관계 파악을 하고 이거 어찌할 것이냐, 그쵸? 주인한테 물어봐야지. 만약에 이제 주인이 요 경매 취하하겠다. 취하 가능하거든. 취하는 누구한테 가서 쫓아가서 경매 신청한 채권자하고 가서 합의하는 거야. 그럼 경매 신청한 채권자는 돈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쵸? 그것만 해결되면 취하를 해주거든. 뭐, 그래, 취하를 하겠다 그러면, 그럼 언제까지 취하를 해라.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거나. 그냥 지나치면 안 되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부 을구란의 분석. 을구에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당권 중심으로 많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 등기 순위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미공시 권리관계 조사. 잠시 쉬었다가 미등기 이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